남편이 말하는데 어디 말대꾸야? 추석 차례상 앞에서 지민의 왼쪽 뺨에 태호의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혀를 찾고 시누이 수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구경하듯 바라봤죠. 아무도 지민을 말리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그것 봐라 감히 대들더니라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지민은 얼얼한 뺨을 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와야 할 순간인데 지민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따봉 누르시면 행복한 하루가 찾아옵니다. 지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 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잔액은 어제보다 또 줄어 있었죠. 이체 내역을 확인하니 남편 태호가 오늘 아침에도 300만 원을 빼간 것이 보였습니다. 메모란은 비어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지민의 손은 대형 광고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쥐고 있었죠. 국내 최고 브랜드들의 캠페인을 기획하던 전략 기획팀의 에이스였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지민의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줄을 섰고 헤드헌터들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손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타와. 서재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지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주방으로 향하면서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었죠. 우리 태호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구나.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그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시댁 집안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매달 있는 친척 모임, 사촌들 돌잔치, 조카들 입학식. 태호는 당연하다는 듯 지민에게 참석을 요구했죠.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가족 일이 먼저지. 회사는 언제든 다닐 수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민이 망설이면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민아, 이번 주말 큰아버지 칠순이신데 며느리가 안 오면 어떡하니? 다들 기다리고 있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회사 일정을 미루다 보니 팀장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승진 기회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글로벌 에이전시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요. 지민의 커리어를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였습니다. 당신이 그 회사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혼자 부모님 모시고 집안일 다 해야 하잖아.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남편 체면도 생각 좀 해줘. 아내가 나보다 더 바쁘고 돈 많이 번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지민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를 그만뒀죠. 태호와 시댁 식구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아내가 됐다고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지민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작은 시누이 수진의 카페였습니다. 수진이 카페를 열고 싶다며 찾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지민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죠. 지민아,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뭔가 하고 싶다는데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너만 믿는다.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 커피 머신과 장비 2천만 원.
초기 운영자금 1,000만 원. 계속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영수증은 없었어요. 그저 가족이니까 믿으라는 말뿐이었죠. 다음은 시어머니의 보험이었습니다. 만기가 됐는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지민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보험금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지민이가 정말 살뜰해. 내가 필요한 거 말하기도 전에 먼저 챙겨줘. 마치 지민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친척들은 착한 며느리라며 칭찬했고 지민은 억울함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태호의 투자도 문제였습니다. 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죠. 실패하면 다음엔 꼭 성공한다며 또 손을 벌렸습니다. 지민이 망설이면 태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내가 남편도 못 믿어?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민의 돈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들었죠. 가장 화가 났던 건 감사 인사 한마디 듣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돈을 줘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갔고 오히려 더 요구했어요. 마치 지민의 통장이 가족 공용 지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친척 단체 카톡방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민이 만든 음식 사진을 올리며 자랑했고 수지는 지민이 도와준 카페 인테리어를 자기 작품인 양 포스팅했죠. 지민의 노동과 돈은 시댁의 자랑거리가 됐지만 정작 지민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 가족 모임에서 작은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태호는 정말 복받았어. 돈 잘 버는 아내 만나서 편하게 살잖아. 모두가 웃었지만 뒤이은 말에 지민은 숨이 막혔어요. 근데 지민이는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돈만 벌면 뭐해. 가족이 우선이지. 아무도 지민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 지민이가 좀 더 가정적이면 좋겠어요. 지민은 화장실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행 알림이었어요. 또 출금이 있었다는 메시지였죠. 지민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좀 심한 말 들었지? 신경 쓰지 마. 다 널 위한 말이야. 가족이니까. 또 가족이니까.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집에 도착해 혼자 방에 들어간 지민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퇴사 후 처음으로 예전 동료들의 소셜미디어를 둘러봤어요. 다들 승진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고 해외 연수를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은주였어요. 지민아, 잘 지내니?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했습니다. 재벌가의 안주인답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목소리였죠. 어릴 때부터 지민은 엄마의 그런 모습이 답답했었습니다. 과보호하려는 것도 거리를 두려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커리어를 쌓았던 거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달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비슷한 명목으로 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생활비로 쓰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명목, 실제 용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기록을 마쳤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지민은 중얼거렸어요. 가족이니까? 정말 가족이 이런 거라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지민은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지민은 알았습니다. 이 프레임을 되돌려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지민의 핸드폰에 엄마 은주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니? 잠깐 들를 게 있어. 엄마가 먼저 찾아오겠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태호는 오늘도 늦는다고 했으니 집은 비어 있을 거였죠. 저녁 7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진지했죠. 차 한 잔 마실까? 거실에 앉은 은주는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민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시선은 딸을 따라다녔어요. 엄마의 눈에 비친 지민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죠. 지민아, 엄마가 준비한 게 있어. 은주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제일 위에는 엑셀로 정리된 차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민이 서류를 들여다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통장에서 나간 돈들이 날짜별로, 금액별로, 수취인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3년치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내 시댁으로 간 돈의 흐름이야. 우리 그룹 법무실과 조사팀이 비공개로 정리한 거지.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왜 이런 걸? 내가 스스로 해결하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가 온 것 같더라. 은주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히트맵이 나타났어요. 특정 날짜에 돈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간 패턴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명절 전, 시댁 행사 전, 그리고 매달 특정 시기에 규칙적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패턴이 보이지? 계획적이야. 엄마의 손가락이 차트를 짚었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도 있었어요. ATM 위치와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여기 봐. 매번 같은 곳에서 현금을 뽑았어. 강남역 사거리, 압구정 로데오, 청담동. 왜 굳이 멀리 가서 현금을 뽑았을까? 지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의문이었으니까요. 은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명 부동산 위탁 계약서였어요. 내 시누이 명의로 된 카페 건물,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어. 내 돈으로 보증금을 냈는데 계약서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지. 서류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위반 시 권리가 자동으로 실제 출자자에게 돌아온다는 조항이 있었죠. 이건 내가 필요할 때 쓸 자료야. 타이밍은 내가 정해. 은주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지민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죠.
엄마, 이걸 어떻게 해? 엄마도 한때는 그런 일을 겪었어. 너희 아버지 집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그때는 혼자 견뎠어. 하지만 너는 그럴 필요 없어. 은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후회와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증거를 모으는 방법도 알려줄게. 은주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어요. 합법적인 녹취 범위를 지켜야 해. 내가 참여한 대화만 녹음할 수 있어. 공용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파일명은 날짜와 시간으로 정리해. 백업은 3군데 이상 해두고 해시값으로 원본 증명을 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해. 오프사이트 보관도 필수야. 은주는 USB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어. 자동으로 백업하고 암호화하는 시스템이야. 지민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무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은주는 마지막으로 얇은 파일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집을 나올 때 챙겨야 할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집 열쇠 원본, 등기권리증 사본, 노트북 외장하드, 중요 계약서들, 신분증과 여권, 비상금을 보관할 자소까지. 미리 준비해둬. 필요한 순간은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 지민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요? 내가 힘든 거, 엄마니까. 은주가 작게 웃었습니다. 늘 차가워 보였던 엄마의 미소가 오늘은 따뜻했어요. 내가 회사 그만둔 날부터 알았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깨닫길 기다렸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온 거야. 은주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복잡한 표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여기 봐. 수진 씨가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한 거야. 카페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안 썼어. 나머지는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에 썼더라. 증거 사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수진의 SNS에 올라온 명품 가방들, 해외여행 사진들, 그리고 그것들의 구매 시기가 지민이 돈을 준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죠. 태호 씨의 투자건도 조사했어. 실제로는 투자가 아니었어. 도박에 가까운 주식 투기였고 대부분 실패했지. 그리고 은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내용이 딸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뭐요?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쓴 흔적이 있어. 강남의 한 필라테스 센터와 고급 레스토랑. 늘 같은 시간대, 같은 요일이야.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갔으니까요. 지금은 더 파헤치지 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야. 은주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야. 기록이 쌓이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감정은 흐려도 기록은 선명하다. 기억해. 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칼은 무대에서만 뽑아. 미리 보여주면 상대가 대비할 시간을 주는 거야. 지민은 엄마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은주가 돌아서기 전에 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내 인생이니까. 엄마가 떠난 후 지민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한 장 한 장 다시 넘겨보니 지난 3년이 숫자와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늦게 들어왔을 때 지민은 이미 모든 서류를 안전한 곳에 숨긴 뒤였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밤 지민은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한다. 감정이 아닌 사실을, 절차를 시작한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이었어요. 지민은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엄마가 준 USB를 꽂자 프로그램이 실행됐죠. 파일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사람별로. 차분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제 감정의 싸움이 아닌 절차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지민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드디어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명확한 일이.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모니터를 끄고 일어서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에 힘이 있었고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은 온라인으로 주문한 택배를 받았습니다. 평범한 쇼핑몰 상자였지만 안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시계처럼 생긴 녹음기, 단추 모양의 작은 레코더, 그리고 책장 장식품처럼 보이는 미니 카메라였습니다. 지민은 설명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는 녹음할 수 있다는 점, 공용 공간에는 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먼저 시계형 녹음기를 손목에 찼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스마트워치처럼 보였어요. 작은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정지됐습니다. 테스트로 혼자 말을 해봤어요. 오늘은 2025년 3월 15일. 테스트 녹음입니다. 파일을 재생해보니 음질이 선명했습니다. 잡음도 거의 없었죠. 지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거실이었습니다. 소파 아래쪽 나무 틀에 버튼형 레코더를 붙였어요.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지만 소리는 잘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가족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공용 공간이니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죠. 서재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책장에 있던 장식품들 사이에 미니 카메라를 놓았어요. 책 모양의 장식품이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각도를 조정해서 태호가 주로 앉는 책상 쪽이 보이도록 했죠. 모든 장치를 연결하고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어요. 녹음 파일은 자동으로 보안 서버에 업로드되고 동시에 해시값이 부여됐습니다. 원본 증명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그날 저녁 첫 번째 포착이 있었습니다. 태호가 서재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민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도 뽑아낼 수 있어. 걱정 마.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맥락은 분명했어요. 미안한 게 많으니까 이해할 거야. 가족이잖아. 지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놓을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시계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다음 주에 또 큰 건이 있어. 그때 더 빼면 돼.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지민은 차분하게 시간을 메모했어요. 2025년 3월 15일 저녁 8시 32분. 서재에서의 통화. 며칠 후 더 큰 포착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이 집에 왔을 때였어요. 지민이 차를 준비하러 주방에 간 사이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지민이한테 얘기해야 해요. 유 원장 얘기도 꺼내고.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가족 행사 때 분위기 잡아서 얘기하자.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해야지. 시어머니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지민이가 또 돈 안 낸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럴 리 없어. 우리가 가족인데. 그렇게 매정한 애가 아니야. 거실 소파 아래 레코더가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주방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지민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가족 프레임에서 사실 프레임으로라고 적었어요. 그 아래 공개 무대를 위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어떤 순서로 증거를 공개할지 정리했죠. 첫째, 청중은 시댁 가족 전체와 친척들. 둘째, 순서는 작은 증거에서 큰 증거로. 셋째,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제시. 저녁에 태호가 들어왔을 때 지민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그냥 그래. 피곤해. 태호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지민은 그의 옆에 앉았어요. 시계의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죠. 참, 다음 달에 투자금 좀 더 필요한데. 태호가 불쑥 말했습니다. 지민은 놀라는 척했어요. 또요? 지난달에도 1,000만 원 줬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좋은 기회거든. 거짓말이라는 걸 지민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었죠.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 있어요? 왜 그런 게 필요해?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해?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가족 사이에 무슨 기록이야. 서운하게. 또 가족이었습니다. 지민은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태블릿으로 리허설을 했습니다. 포터블 스피커와 빔 프로젝터 연결을 테스트했어요. 화면 전환 타이밍도 연습했습니다. 질문이 나올 때를 대비해 답변 리스트도 준비했죠. 새벽에 엄마 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버 확인 부탁드려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실시간 업로드 확인. 모든 파일 암호화 완료. 오프사이트 백업도 완료. 엄마는 깨어 있었습니다. 아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겠죠. 지민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태호의 서재에서 또 다른 포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기가? 태호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필라테스 끝나고. 늘 그 시간이야.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지민과 대화할 때는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저녁은 그 레스토랑에서 예약해놨어. 지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엄마가 보여준 자료에서 힌트를 얻었으니까요. 그래도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지민은 꾹 참았어요. 메모장에 또 기록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오후 3시 서재 통화. 필라테스와 레스토랑 언급. 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파일은 자동으로 정리되고 백업되고 보호됐어요. 해시값은 각 파일의 진위를 증명해 줄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민은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음성 파일 15개, 영상 파일 8개, 그리고 각종 문서들. 모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한 것들이었어요. 폴더 이름을 정했습니다. 시댁사건 사고라고. 아직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민은 뭔가 큰 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오빠가 교통사고 났대. 지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진짜 급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어느 병원이에요? 그게, 일단 집으로 와. 엄마도 오고 계셔. 병원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접수번호도 없었어요. 지민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연극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지금 가요. 전화를 끊고 지민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코드4. 미리 정해둔 신호였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졌으니 준비하라는 의미였죠. 지민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계형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고 스마트폰도 준비됐어요.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지민은 한 번 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분했어요. 감정은 깊이 숨기고 오직 사실만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체증의 리듬은 계속됐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급한 상황을 연출하려는 것 같았어요. 지민은 차분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둘 다 너무 차분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어느 병원에 있어요? 지민이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며 소파를 가리켰어요. 일단 앉아.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사고를 당한 사람의 가족이 차를 마시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지민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목의 녹음 버튼을 살짝 눌렀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주병 2개와 맥주 캔들이 놓여 있었죠. 낮 시간에 술을 마신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저 안쪽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태호가 나왔습니다. 멀쩡한 모습이었어요. 다친 곳도 붕대도 아무것도 없었죠. 오히려 취한 것처럼 얼굴이 빨갰습니다. 왔어?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릿했습니다. 지민은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이것은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죠. 여보, 괜찮아요? 사고 났다고 들었는데. 지민이 다급한 척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호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게 크게 다치진 않았어.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상대방이 보상 요구를 크게 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거들었죠. 오빠가 신호 위반을 했대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하자고 해서. 지민은 벽 선반을 흘끗 봤습니다. 장식품들 사이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작은 렌즈 같은 것이었죠. 그들도 녹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으로 지민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을 거예요. 병원 서류 있어요? 진단서나 접수증? 지민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태호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게 급해서 아직 못 받았어. 경찰 접수번호는요? 사고 처리할 때 필요할 텐데.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합의금이 급한데.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그래, 지민아. 상대방이 5천만 원을 요구한대. 오늘 안 해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고. 5천만 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런 돈이 나올 리 없었죠. 지민은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어요? 오늘 오전 10시쯤 강남역 근처에서. 태호가 대답했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계속 질문했어요. 상대방 차량 번호는요? 보험사는 연락했어요?
질문이 이어지자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질문들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짜증 섞였습니다. 문서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큰 돈이잖아요. 지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엄마 회사 법무팀에 연락해 볼게요. 이런 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세 사람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태호가 거의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가족 일을 왜 밖에 알려? 조용히 처리하자고. 수진도 거들었죠. 맞아요. 소문나면 오빠 체면이 뭐가 돼요. 지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마에게 메시지는 보낸 뒤였어요. 단지 출입 기록과 주차 기록을 확보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서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각서라도 써주실 거예요? 돈 받으신다는 확인증? 이 질문에 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태호가 테이블을 쳤어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어? 부부 사이에 무슨 각서야? 지민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하고 싶어요. 서류 확인 후에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진이 벽 선반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 시선을 지민도 포착했어요. 확실했습니다. 저기 카메라가 있다는 것이 아마 지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돈을 주는 장면을 찍으려 했겠죠. 언니,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줘야지. 수진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사고였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요. 하지만 증빙 서류 하나 없이 5천만 원을 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쥐어잡았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며느리가 이렇게 매정하니 내가 살 맛이 안 나. 연기였습니다. 너무 뻔한 연기였어요. 지민은 물을 가져다 드리며 말했죠. 어머님, 병원 가실래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그냥 실망스러울 뿐이야. 태호가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어요. 오늘 그냥 넘어가. 나중에 설명할게.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은 지금 해주세요. 사고가 정말 있었다면 증거가 있어야죠.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벽 선반의 카메라를 의식한 듯 참는 모습이었죠. 지민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서류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현관으로 향하는데 수진이 따라왔어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지민은 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진짜 사고면 CCTV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목격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했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강남역 일대에 태호 씨 차량 진입 기록 없어. 역시 사고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연극이었던 거죠. 단지 CCTV도 확인했는데 태호 씨는 아침부터 집에 있었어.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더라.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동시에 배신감도 밀려왔죠. 가족이 함께 이런 연극을 꾸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민은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시댁사건 사고 폴더에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타임라인을 작성했죠. 오후 2시 30분 마이너스 수진 전화. 오후 3시 마이너스 시댁 도착.
오후 3시 10분 마이너스 태호 등장, 멀쩡한 상태. 오후 3시 20분 마이너스 합의금 5천만 원 요구. 오후 3시 30분 마이너스 증빙 서류 요구하자 당황. 오후 4시 마이너스 현장 이탈. 모든 음성 파일도 업로드했습니다. 서버에 자동 백업됐고 해시값도 생성됐어요. 저녁에 태호가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태호는 말없이 서재로 들어갔고 지민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 이제 지민의 차례였죠. 그날 밤 지민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공개 무대의 시나리오를 다듬고 증거를 분류하고 순서를 정했어요.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죠. 사고 연극이 있던 날로부터 사흘 후 지민은 엄마 은주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이었죠. 은주는 이미 법무팀, 조사팀, 세무팀 책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지민이 왔구나. 자, 시작하자. 은주의 목소리는 CEO 모드였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비즈니스 톤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법무팀장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계좌 흐름 분석 완료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3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그중 1억 8천만 원이 현금화됐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떴습니다. 돈의 흐름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민의 계좌에서 시작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러갔죠.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수진 씨 명의 계좌로 간 돈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금거래소에서 골드바 구매 기록이 있어요. 세무팀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면 당연히 신고 대상인데 누락됐어요. 명백한 조세 포탈입니다. 지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돈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빼돌려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조사팀장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차명 부동산 건도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 카페 건물, 실제 소유자는 별도 존재하는데 보증금은 지민 씨 돈으로 냈죠. 위탁 계약서 조항을 보면 위반 시 권리가 실제 출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세청에 제보할 준비는 이미 초안 작성했습니다. 증빙 자료 150페이지 분량입니다. 조세 포탈과 차명 재산 혐의로 신고 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제보하면 접수번호가 나올 겁니다. 그 순간부터 조사가 시작되죠. 지민이 물었습니다. 가압류나 보전 처분도 가능한가요? 네, 주요 부동산과 예금, 보험 환급금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보강 증거도 준비했어요.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개인정보와 통신자료는 적법성이 중요해. 불법 감청이나 위치 추적은 절대 안 돼. 그 부분은 이미 검토했습니다. 본인 참여 대화 녹음만 사용하고 공용 공간 녹화만 포함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지민은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합법적이라는 확인을 받은 거였죠. 은주가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공개 시나리오를 정리하자. 첫째, 사고 연극의 모순을 제시한다. 둘째, 계좌 패턴을 공개한다. 셋째, 차명 계약서 조항을 낭독한다. 넷째, 법적 조치를 통보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도 메모를 했어요. 리스크 관리는? 조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녹취진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성 포렌식 전문가 섭외했고 메타데이터와 해시 증명서도 준비됐어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현장 지원 인원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여성 1명,
남성 1명.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철수하고 112에 신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은주가 지민을 봤습니다. 준비됐어?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단단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준비됐어요. 다음 날 국세청에 제보서가 접수됐습니다. 접수번호는 2025-0321-1547이었어요. 지민은 그 번호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죠. 법원에도 가압류 신청서가 들어갔습니다. 시댁명의 부동산 3곳, 예금 계좌 5개, 보험 환급금 2건이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은주가 별도로 마련한 안전가옥이었어요. 지민이 갑자기 집을 나와야 할 경우를 대비한 곳이었죠. 강남의 조용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은 미리 옮겨둬. 중요한 서류, 노트북, 옷가지들. 지민은 조금씩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없을 때 가방 하나씩 들고 나갔어요. 등기권리증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통장 원본, 중요 계약서들을 차례로 옮겼죠.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아,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 모임 있어. 큰아버지 생신이니까 꼭 와야 해. 평소 같으면 거절하기 어려운 명령조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준비한 다음 무대라는 것을. 알겠어요, 어머님.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민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디데이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은주의 답장이 왔어요. 모든 준비 완료. 현장 지원팀도 대기. 지민은 태블릿을 꺼내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슬라이드 순서, 증거 제시 타이밍, 예상 질문과 답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그 주 내내 태호는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평소보다 친절했고 선물도 사왔어요. 죄책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인지 알 수 없었죠. 여보, 요즘 힘든 거 있어? 태호가 물었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됐어요. 목요일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압류 신청 일부 인용됐습니다. 부동산 2곳과 예금 계좌 3개에 대해 보전 처분 결정났어요.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법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시댁에서는 아직 모르겠죠? 통지서는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이후가 되겠네요.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것을 공개한 후에 법적 통지가 도착하는 거였어요. 금요일 밤 지민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태블릿 충전 완료. 포터블 스피커 연결 테스트 완료. 빔 프로젝터 작동 확인. USB 백업 3개 준비. 녹음기 배터리 확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려는데 태호가 서재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잘 될 거야. 지민이도 결국 돈 낼 수밖에 없을 거고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내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내일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대는 이미 지민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민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어요. 3년간의 거짓과 기만이 모두 드러날 거였죠. 창밖에는 별이 떴습니다.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마치 법정에 가는 사람처럼 단정하고 엄숙한 차림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태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나오자 흘끗 쳐다봤어요. 왜 이렇게 격식 차려 입었어? 가족 모임인데. 큰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예의를 갖춰야죠. 태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 믿고 있겠죠. 오후 5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친척들이 대거 모여 있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사촌들까지. 거실과 안방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민을 맞았어요. 지민아, 왔구나. 음식 준비 좀 도와줘. 평소 같으면 당연하다는 듯 주방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지민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먼저 할 얘기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이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오늘 큰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리기 전에 가족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민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포터블 스피커와 연결했어요. 태호가 불안한 듯 다가왔죠. 여보, 뭐 하는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검은색 정장이었죠. 그 뒤로 정장 차림의 남녀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사돈 어른이 왜?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오늘 꼭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부터 확인하고 인사드리죠.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정중했습니다. 그녀가 지민 옆에 섰어요. 모녀가 나란히 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지민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일부터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켜지자 거실 벽에 있는 대형 TV와 미러링이 연결됐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2025년 3월 15일 교통사고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진 씨가 저에게 전화했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오빠가 교통사고 났대. 어느 병원이에요? 그게. 일단 집으로 와. 엄마도 오고 계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멀쩡히 집에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죠. 다음 화면에는 단지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시간표가 함께 표시됐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태호의 차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단지 주차장 기록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오전 10시 남편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태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시댁에서는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합의금이라면서요. 다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상대방이 5천만 원을 요구한대. 오늘 안 해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고. 작은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고모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은주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민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복잡한 계좌 흐름 도표가 나타났어요. 화살표들이 얽히고 설킨 그림이었지만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계좌에서 나간 돈의 흐름입니다. 총 3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친척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에 모두 놀란 것 같았어요. 이 중 1억 8천만 원이 현금으로 전환됐습니다. 대부분 수진 씨 계좌를 거쳤죠.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죠.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다음 화면에는 금거래소 영수증이 떴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어요. 수진 씨가 제 돈을 받은 당일 같은 금액으로 골드바를 구매한 기록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민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명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은주가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수진 씨 카페 건물, 보증금은 지민이 냈지만 계약서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탁계약 위반입니다. 은주가 특정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위반 시 권리는 실제 출자자에게 자동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요? 가족끼리 왜 이래? 은주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국세청 제보 접수 중입니다. 접수번호 2025-0321-1547 조세포탈과 차명재산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이 부축했지만 그녀도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법원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어제 일부 인용됐습니다. 부동산 2곳과 예금계좌 3개가 동결됐죠.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가족 일을 왜 이렇게... 은주는 태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고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닌 절차가 일합니다. 지민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 문장이 크게 쓰여 있었어요. 가족이니까? 아니요, 범죄니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망연자실해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더 듣고 싶지 않네. 하나둘 친척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시어머니나 태호를 감싸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죠. 고모 한 분이 지나가며 지민에게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작은아버지도 떠나면서 시어머니를 흘겨봤어요. 형수님 실망입니다. 30분도 안 되어 집은 텅 비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태호와 수진만 남았죠.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은주가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입니다.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하세요. 지민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떠나려는데 태호가 팔을 잡았어요. 지민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민은 태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 시작할 건 없어요. 끝났습니다. 은주와 지민이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차에 올라타자 은주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힘들었을 텐데.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알아.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시댁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어요. 3년간 묶여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돌아갈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안전가옥에서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의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지만 읽지 않았어요. 대신 메시지함을 열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지민은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가족 모임이 있었던 날로부터 사흘 후 지민은 엄마 회사 법무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진실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파헤칠 차례였습니다. 법무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지민 쪽으로 돌렸습니다. 서재에서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책상과 의자만 보였지만 음성은 선명했습니다. 태호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였죠.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에게는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그런 목소리였어요. 녹음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필라테스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만나자는 약속,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죠. 화면 아래에는 녹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오후 3시 15분. 지민이 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며 저녁 준비를 하던 그 시각이었어요. 조사팀장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리면서 복잡한 표가 나타났어요. 태호의 차량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주차장 출입 로그를 분석한 결과였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강남의 특정 빌딩 주차장에 입차한 기록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빠짐없이 반복된 패턴이었어요. 그 빌딩의 3층에는 고급 필라테스 센터가 있었고 7층에는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레스토랑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지만 태호는 너무 비싸다며 거절했던 곳이었죠. 다음 자료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기록들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주차장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매번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금액이었고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늘 2인 세트 메뉴를 주문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은주가 새로운 문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백화점과 명품 매장의 구매 내역이었어요. 태호가 구입한 고가의 가방들, 시계, 액세서리들의 목록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총액은 8천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지민이 받은 선물은 결혼 초에 받은 작은 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사팀이 SNS를 통해 추적한 결과도 있었어요. 윤채라는 이름의 28세 여성이 들고 있던 가방들, 착용한 액세서리들이 태호가 구매한 물품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는 그녀의 프로필 사진마다 태호가 사준 명품들이 등장했죠. 더 놀라운 건 렌트카 계약서였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매달 500만 원씩 내고 빌린 기록이었어요. 계약자 이름은 태호였지만 실제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은 윤채였습니다. 지민은 그 차를 본 적이 있었어요. 우연히 백화점 주차장에서 봤던 차였는데 그때는 그저 부러워하며 지나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태호의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지출이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지민의 계좌에서 나간 돈, 그리고 태호가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으로 끌어다 쓴 돈이었죠. 지민이 생활비를 아끼고 절약하는 동안 태호는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무팀장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음성 파일이었어요. 태호와 그의 친구가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결혼 한 달 전에 녹음된 것이었죠. 물론 합법적인 경로로 입수한 자료였어요. 술에 취한 태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민의 집안이 얼마나 든든한지 결혼하면 돈 걱정은 끝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친구가 사랑은 하는지 물었을 때 태호는 예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순진해서 다루기 쉽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민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순진해서 다루기 쉽다니. 자신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였던 걸까요? 3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 대상으로만 봤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산 은닉에 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복잡한 자금 추적 도표가 화면에 떴어요. 지민의 돈이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신우이 수진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됐고 시어머니 계좌로 간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된 후 역시 현금화됐습니다. 조사팀이 확보한 사진들도 있었어요. 수진의 카페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10개, 백화점 상품권 5천만 원어치, 그리고 현금 다발들. 모두 지민의 돈으로 구입한 것들이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숨겨둔 것이 명백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세 가지 범죄가 성립했습니다. 첫째는 불륜이었고, 둘째는 사기혼이었으며, 셋째는 재산 은닉과 조세 포탈이었죠. 각각의 증거가 서로를 보강하며 완벽한 체인을 이루고 있었어요.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임, 횡령, 조세 포탈 모두 증거가 충분해요. 그날 오후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단했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어요. 지민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 없어요. 오해야. 다 설명할 수 있어. 지민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8천만 원어치 명품도요? 매달 500만 원 렌트비도요? 전화 너머에서 태호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 침묵이 이어지다가 겨우 대답했죠. 그걸 어떻게 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일주일 후 태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10억을 줄 테니 형사 고발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빼앗아간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지만 지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죠. 변호사가 고소장을 준비하는 동안 지민은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회사의 전략실에서 일할 자리가 마련됐어요. 3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커리어였지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릎을 꿇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받은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고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지민은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났다고. 불륜, 사기혼, 재산 은닉의 고리가 완성됐다고.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라고.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찬 기운을 씻어내는 따뜻한 비였어요. 지민은 와인을 한 잔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껴졌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고 누군가의 도구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 말이에요. 형사 고소장이 접수된 지 2주일 후 시댁에 첫 번째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였어요. 시어머니와 수진, 그리고 태호 앞으로 각각 발송된 문서였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받아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했어요. 나중에 친척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공식 문서가 날아온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모든 일을 처리해왔던 그들에게 국가기관의 개입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자료 제출 요구서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 계약서, 금 거래 내역, 현금 인출 증빙 등 수십 가지 서류를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악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죠. 수지는 당황해서 지민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물론 지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문자를 보내왔죠.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요. 지민은 그 문자도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댁 가족들의 모든 금융거래가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숨겨둔 계좌들이 하나둘 드러났고 현금으로 전환했던 자금의 흐름도 추적됐죠. 특히 수진이 운영하는 카페의 매출과 실제 수입 사이의 괴리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현금 거래가 수억 원에 달했거든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시댁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수진과 태호에게 책임을 돌렸고 수진은 엄마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태호는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죠. 법원의 결정도 이어졌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추가로 인용됐어요. 이번에는 시댁 명의의 부동산 전체와 모든 예금 계좌가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숨겨둔 보험 계좌까지 발견되어 동결됐죠. 환급금만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조치가 취해졌어요. 태호의 신용카드 한도가 대폭 축소됐고 현금 서비스는 아예 차단됐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카드론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졌죠. 리볼빙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태호는 순식간에 자금줄이 막혀버렸습니다. 월말이 되자 각종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카드 대금, 리볼빙 이자, 카드론 상환금 등 수천만 원의 청구서가 한꺼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모두 압류되어 있었고 현금을 구할 방법도 없었죠. 연체가 시작됐고 곧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채와의 관계도 악화됐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더 이상 명품 선물도 고급 레스토랑 데이트도 불가능해지자 그녀가 태호를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렌트카도 반납해야 했고 그동안 유지했던 화려한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졌죠. 친척들 사이에서도 시댁 가족들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도 그들을 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특히 가족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이후로는 아무도 그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동안 가족이니까라며 모든 것을 정당화했던 프레임이 완전히 무력화된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뒤늦게 나섰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그동안 방관만 하던 그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고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지민은 법무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추징금이 3억 원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4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게다가 형사 고발까지 진행되면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시댁이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지민의 돈으로 누렸던 풍족한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태호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직장에서도 신뢰를 잃었어요. 승진은 물론이고 현재 직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졌죠. 결국 자진 퇴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수진의 카페도 어려움에 처했어요. 국세청 조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졌고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게다가 임대료를 낼 돈도 없어서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고 했죠. 그동안 지민의 돈으로 꾸렸던 카페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지민은 이 모든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어요. 복수심이나 통쾌함보다는 그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과 절차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실감했죠.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지민의 새로운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됐어요. 엄마 회사 전략실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직장 생활의 활력이 좋았어요. 동료들과 회의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성과를 내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죠. 특히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 큰 기회였습니다. 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실력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개인적인 시련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정신력이 업무에도 도움이 됐죠. 은주와의 관계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거리를 두려고 했던 엄마였지만 이제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됐어요. 매주 한 번씩 함께 저녁을 먹으며 업무와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죠. 어느 날 저녁 은주가 말했습니다. 절차에 힘을 받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했을 거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싸웠다면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법은 느리지만 확실해. 그리고 공정하지.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절차의 힘에 대해, 법의 공정함에 대해,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적었어요. 또한 앞으로의 계획도 정리했죠.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커리어를 재건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모든 것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별들처럼 정의도 때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의 연락이었어요. 태호 측에서 다시 합의를 요청해왔다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조건 없이 지민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거절했어요. 이제는 합의가 아니라 법적 판결을 받고 싶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거짓은 드러났고 범죄는 처벌받고 있었으며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민은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의 어느 맑은 날, 지민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이혼 소장이 놓여 있었어요. 몇 달간 준비한 모든 증거와 주장이 법적 문서로
정리된 결과물이었죠. 변호사가 한 장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유책 사유는 불륜이었어요. 태호와 윤채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와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고가 선물 구매 내역, 렌트카 계약서, 그리고 녹취된 통화 내용까지 모든 증거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두 번째는 재산 은닉이었습니다. 시댁 가족과 공모해서 지민의 재산을 빼돌리고 숨긴 정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금거래 내역, 현금 인출 패턴, 차명 계약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세청 조사 결과가 강력한 증거가 됐죠. 세 번째는 사기혼 혐의였어요. 결혼 전부터 지민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정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친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였죠.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돈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 그리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어요. 지민이 시댁에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도 들어가 있었죠. 총 청구 금액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조정실에서 태호를 마주한 것은 넉 달 만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타인처럼 느껴졌어요. 태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덜 깎여 있었죠. 태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하며 녹취와 녹화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어요. 하지만 지민 측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모든 녹취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였고 녹화는 공용 공간에서 이뤄진 합법적 체증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조정위원이 양측의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태호 측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지민 측은 제시한 조건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은 불발로 끝났어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조정 불성립으로 정식 재판에 넘어가게 됐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추가 증거들이 확보됐습니다. 태호가 회사에서 횡령한 정황도 발견됐어요. 접대비 명목으로 빼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들이 나타난 거였죠. 이것도 이혼 소송의 유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증인 신문도 준비했어요. 지민의 동료들, 친구들이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결혼 후 지민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시댁의 요구가 얼마나 과도했는지를 증언할 예정이었죠. 반대로 태호 측은 증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조차 법정에 서기를 꺼렸으니까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민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몸을 움직이니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죠.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상담사와 대화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적 학대를 받아왔는지 깨달았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상담사는 경계 세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고 남의 요구에만 맞춰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게 됐죠. 이제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순조로웠어요. 전략실에서 맡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매출 증대로 이어졌죠.
동료들도 지민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팀원들과의 협업이 즐거웠습니다. 3년의 공백 동안 바뀐 트렌드를 배우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보람찼죠. 은주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거리감은 사라지고 진정한 모녀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멘토와 멘티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소통했죠.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계열사 중에 새로 런칭하는 브랜드가 있어. CMO 자리인데 관심 있어? CMO, 최고 마케팅 책임자였어요. 지민이 꿈꿔왔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담스러웠어요. 좀 더 준비하고 싶어요. 아직은 배울 게 많아서.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중한 건 좋아. 하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생각해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나고 최종 변론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태호 측은 계속해서 감형을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어요. 판사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재산 편취에 대해 엄중하게 보는 분위기였어요. 태호의 불륜과 사기혼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죠. 최종 변론에서 지민 측 변호사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와 배신의 사건이라고요. 피해자인 지민이 받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고려해 최대한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지민은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판결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길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예쁜 꽃다발을 하나 샀어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죠.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꼈으니까요. 안정가옥이었던 오피스텔도 이제는 진짜 집이 됐어요.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재미를 알게 됐죠. 좋아하는 가구를 사고 마음에 드는 그림을 걸고 향초를 피우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주말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도자기 공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빚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완성된 작품이 가마에서 나올 때의 설렘도 좋았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결혼 후 소원해졌던 친구들이 다시 다가왔어요. 그들은 지민이 겪은 일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용기 있게 헤쳐나온 것을 격려했죠. 어느 날 대학 동창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은 지민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밝아 보인다고들 했어요. 지민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강해졌다는 것을요.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넌 이미 이긴 거야. 스스로를 지켰으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자신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서며 지민은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판결이 나온 지 석 달이 지난 가을날이었습니다. 지민은 백화점 명품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오늘은 승진 축하 선물로 자신에게 줄 가방을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민은 결국 CMO 자리를 수락했고 성공적으로 안착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맞은편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호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그것은 정말 짧은 순간이었죠. 지민의 눈은 태호를 인식했지만 마치 모르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 그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특별한 감정도 동요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타인일 뿐이었죠. 태호는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았지만 지민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교차하고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멀어졌어요. 지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고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완벽한 무관심이었죠. 1층에 도착한 지민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수연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연락이 뜸했다가 이혼 후 다시 가까워진 친구였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회사 일은 괜찮아? 응, 정말 바쁘지만 재미있어. 새로운 브랜드 런칭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과 취미, 여행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픔은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지민의 현재는 그것보다 훨씬 풍성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지민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계열사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팀을 이끌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은주가 제안한 독립법인 분리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CEO로 취임할 새로운 회사였어요. 엄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기회였죠. 물론 은주의 지원은 있겠지만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은 온전히 지민의 몫이 될 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민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됐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공감 능력이 팀원들에게 신뢰를 주었죠. 특히 여성 직원들에게는 롤모델이 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사내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법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많은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주거 환경도 바뀌었어요. 안정가옥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에서 나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지만 품격 있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특히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좋았죠. 매일 아침 요가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루틴이 됐습니다. 취미 생활도 더욱 풍성해졌어요. 도자기 공예는 이제 중급 수준에 이르렀고 새롭게 시작한 와인 공부도 즐거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인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했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지민의 과거를 모르는 오직 현재의 지민으로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혼은 성립됐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판결대로 집행됐어요. 태호는 결국 거의 모든 것을 잃었죠. 형사 처벌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시댁 가족들도 각자의 처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민은 그 소식들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나 연락 시도는 완전히 끊겼어요. 차단했던 번호들에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지민도 그들의 근황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잡담 정도로만 여겼어요.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 같았어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지민은 태연했습니다.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처럼 곁을 지나쳤어요. 인사도 눈 마주침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뭔가 말을 걸려는 것 같았지만 지민은 이미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였죠. 그날 밤 지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낮에 있었던 조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다음 달 일정, 읽고 싶은 책 목록을 적었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과거가 됐고 현재와 미래만이 일기장을 채우고 있었죠. 은주와의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만난 엄마는 딸의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많이 행복해 보여. 네, 정말 행복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은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모두 소중하고 즐거웠죠. 앞으로 계획은? 일단 새 회사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지민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해외 MBA도 생각하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은주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지원할게.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레스토랑 창밖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지민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엄마와 가볍게 잔을 부딪혔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용한 축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핸드폰으로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2개나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해서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다리 위를 지나는 차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짝이며 흘러갔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와인 동호회 친구의 메시지였어요. 주말에 와이너리 투어를 가자는 제안이었죠.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 거실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과거의 기록들이 담긴 상자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죠.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일부였으니까요. 대신 상자를 창고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언젠가 꺼내볼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무관심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지민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이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기대되는 하루였죠. 새벽에 잠시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여명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민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아직 일어날 시간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이미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천벌은 이렇게 조용히 완성됐습니다. 요란한 복수극이 아니라 담담한 절차와 원칙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천벌은 완벽한 무관심이었죠. 더 이상 그들은 지민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대는 끝났고 지민은 무대 밖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지민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사연이 널리 퍼져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울림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나눠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깃들 거예요.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후사연 상담소였습니다.